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자, 아침 날씨가 꽤 쌀쌀해졌는데 건강 각별히 유의하실 바라면서 자, 오늘은 이게 돈이 되는 경제 소식으로 저희가 문을 열겠습니다. 자, 요즘 상속세, 증여세 관심 많은데요. 자,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세금 상식 이민영 세무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세금 상식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로 이제 가족들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한 세금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제 주변에서도 보면 부모님한테 돈 빌리는 경우 많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심심치 않게 얘기하는데 이게 나중에 증여세로도 부과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족 간 금전 거래가 국세청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일단 저희 뭐 흔히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정말 많으세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주의해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왜냐하면 국세청은 이렇게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일단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인데요. 그 부모님에게 이체받은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 잠깐 빌린 것이라고 입증하는 것은 납세자가 국세청한테 충분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입증해야만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사전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계시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이를 입증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죠. 뭐 통장 거래 어머님의 돈 붙여드리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네, 저희도 맞습니다. 모르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실례로 이 세무사 일 하시면서 비슷한 일을 실제로 많이 겪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사례가 좀 있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좀 겪었던 상담인데요. 이 상담 사례가 정말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0대인 자녀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이제 4년 후에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가 나왔던 사례인데요. 예. 이분은 이제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족한 자금 3억 원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돈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모님은 자녀한테 돈을 줄 때 나중에 너도 돈을 좀 많이 벌면 나중에 갚아라. 뭐 그런 경우 심심치 않게 그렇죠. 흔한 네네. 경우일 수도 있고요. 구두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뭐 사실 증여가 아닌 것을 입증하기에는 뭐 이렇게 차용증이나 이런 이제 뭐 입증 서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조사가 나왔을 때 이 자녀는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다고 저희가 이제 입증을 하려고 했지만 예. 국세청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3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였습니다. 그렇군요. 뭐 정말 안타까웠죠. 네. 부모님이나 뭐 자녀나 둘 다 놀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사례 같이 증여세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뭐 부과되는 뭐 그런 불이익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번 사례와 같이 이렇게 부모님에게 이체받고 나중에 몇 년 뒤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더 당혹스러운 경우가 바로 이 가산세 때문인데요. 이 가산세 같은 경우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에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납부 그렇습니다. 신고해야 된다. 네네. 이제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보통 이제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연마다 약 8%씩이 추가로 붙습니다. 꽤 많이 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3억 원에 대해서 기한 내에 이제 신고를 했었다면 증여세를 4천만 원만 냈으면 됐었지만 나중에 이제 4년 뒤에 국세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가산세 2천만 원까지 더해져서 총 6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됐습니다. 꽤 많이 나왔군요. 오늘 이 방송 혹시 이런 유사한 사례 네. 갖고 계신 분들 이 방송 꼭 유심히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부부 간의 계좌 이체도 최근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최근 주변에 보면은 심심치 않게 들리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부부 간에도 큰 돈 주고받는 건데 이것도 증여세로 추징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실무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또 작용하는 부분이 이 부부 간의 계좌 이체입니다. 이 많은 분들은 이제 부부 간의 계좌 이체를 할 때 부부는 어차피 일심동체인데 뭐 부부끼리는 뭐 돈을 주고받아도 이건 정말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저는 뭐 매일 사실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예. 사실 이게 세법에서는 부부는 이심 이체로 각각 인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세법에서는 각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각각으로 보아서 이제 부부 간의 계좌 이체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뭐 물론 이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서는 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제 뭐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앵커님처럼 부부간에 이렇게 생활비를 주고 받거나 이제 자녀의 교육비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사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배우자 간에 증여세 생활비를 주고
그냥 징역세가 나는 없겠지 안심하고 계시다가 네. 나중에 세금 폭탄을 받는 경우가 세금 종종 폭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저희가 보통 그 배우자가 매달 받은 생활비를 저축해서 부동산 같은 이제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 이거를 이제 이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라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받은 거로 봐서 이제 간주가 된다. 그렇습니다. 네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한테 징여받은 걸로 봐서 이제 이거를 징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뭐 부관의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 쓰면 모르겠는데 남긴 돈으로 부동산 취득하면 그 세금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뭐 실제 이거를 생활비로 전부 소비했다면 뭐 이거는 징여가 아니겠지만 예. 이거를 가지고 계셨다가 저축해서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사용하셨다면 이거는 징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부모님이나 가족 간에 금전 거래할 때 쭉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이건 좀 명심해야 된다. 가장 크게 명심해야 된다. 이 부분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가족 간 금전 거래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 금전 거래의 성격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 금전 거래의 성격이라 함은 이제 가족 간에 이제 이체하는 금액이 나중에 꼭 갚지 않아도 되는 이게 징여 성격인지 아니면 나중에 꼭 상환해야 하는 차용 성격인지에 따라 좀 해야 할 일과 좀 주의사항이 좀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뭐 증여인 경우에 만약에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되는 증여인 경우도 발생할 텐데 네, 이때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이제 그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만약에 징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네. 이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징여세 신고 납부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맞습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징여세를 신고 기한 내에 이제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징여세를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징여세액에서 3%를 공제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징여세는 만약에 이게 징여라고 하면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제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세금 폭탄 맞지 않으려면 혹여나 세금 폭탄 맞지 네. 않으면 이런 것들 유의해야 한다. 오늘 말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한번 증여세, 상속세 관련해서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장가희 기자, 장 기자랑 일촉즉발의 이 중동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장 기자, 이 한쪽에서는 미사일 쏘고 이 난리가 난 상황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사일 쐈다고 막 환호하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 180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이유는 뭔가요? 우선 최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수장인 이 나스랄라가 있는 방공호에 이른바 벙커버스터, 즉 두꺼운 콘크리트도 뚫는 미사일을 쏴서 나스랄라를 폭살을 했죠. 그랬었죠. 또 하마스 정치 지도자, 또 혁명수비대 부사령관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사망하게 됐는데 이에 대한 보복성 공격이라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란이 왜 자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 단체 수장의 사망에 대해 보복을 하냐면 그러니까요. 이들은 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는 저항의 축, 군사 정치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스라엘은 악의 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앞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헤즈볼라의 공격 기반을 겨냥해서 레바논 남부에서 국지적 지상작전을 개시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었습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이 제한적인 지상전이라는 건데 미국이나 이 국제사회 무력 충돌 중단 호소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무선 호출기 폭탄 테러 그리고 헤즈볼라 나스랄라 암살 등에 뒤이은 이스라엘의 폭주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뭐 이란이 공격하면은 보복을 할 거다 이렇게 공언한 바 있어서 그러면 전쟁으로 좀 양국 간의 전쟁을 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서로 공격에 반격 계속해서 주고받는 상황인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안보 내각 회의를 하면서 이란의 재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איראן עשתה הערב טעות גדולה, והיא תשלם על כך. המשטר באיראן לא מבין את נחישותנו להגן על עצמנו ואת נחישותנו לגמול לאויבינו. 네, 이스라엘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이후에 이 레바논 수도인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친이란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 표적 공습입니다. 그렇군요. 상태가 사태가 커져서 미국이나 뭐 국제사회 반응도 나올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지금?
네, 백악관은 앞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 브리핑에서 이번 이란의 공격은 실패를 했고 또 효과가 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실제 이란이 쏜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쏟아지긴 했지만 이스라엘 지상에서 곧바로 또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지금 영상으로도 보시고 계십니다. 네, 이스라엘은 이번 이란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부상자는 2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강철 지붕이라고 불리는 이 아이언돔의 견고한 방공 체계 덕분입니다. 또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을 미리 알고 보복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미군의 지원 사격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계속해서 이 상황을 감시를 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상황을 분단위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뭐 반격의 재반격, 뭐 보복의 재보복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란하고 이스라엘 뭐 전면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포감 때문에 오늘 새벽에 유가가 굉장히 크게 뛰었거든요. 자, 기름값이 왜 뛰냐면 중동발 긴장이 고조가 되니까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까 봐 시장의 우려가 번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주요 원유 생산국이 아니지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원유 매장량 4위 국가거든요. 네. 만약 이런 이란의 석유 기반 시설이 공습의 표적이 된다면 유가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이 반영이 된 겁니다. 증시도 굉장히 얼어붙었고요. 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도 이 영향을 받아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석유나 가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동 상황 저희가 계속 다룰 것 같은데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연애 사건 소식 살펴볼 텐데요. 자세히 짚어주실 전문가분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홍종성 기자님, 자 팬들은 물론 뭐 이명훈, 나훈아 씨까지 마음고생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이 공연법 개정됐으니까 이제 이런 안표 거래 좀 근절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이 공연법이 개정이 됐고 어떻게 보면 첫 단속으로 7명의 이 범죄자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첫 어떤 수확을 거둔 건데요. 네. 사실 우리가 요즘에 효도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나훈아 콘서트 가고 싶다, 이명훈 콘서트 가고 싶다 하셔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리니까 굉장히 접속 대기 시간이 긴데 이거를 이제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면 이게 1분, 2분 내에 접속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1인당 최대 4매만 살 수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심지어는요. 이 다른 사람의 여러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아주 다수 티켓을 사는 거죠. 싹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산 다음에 그걸 그냥 되팔았다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이거를 최소 예를 들면 임영웅 씨 표가 한 18만 원 정도 하는데 80만 원에 팔거나 심지어 변우석 씨 팬미팅 표는 뭐 이게 7만 7천 원인데 235만 원에 팔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싸게 흔히 말하는 암표로 되판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7명이 이제 잡혔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뭐 20대 남성 같은 경우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 번에 9장씩을 뭐 구매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한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해서 무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원을 벌었다 하는데 이 7명의 평균 수익을 보니까요. 5개월에 1억 3천만 원을 벌었다. 5개월에요? 네, 단 5개월에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사실 지금 공연법 개정되면서 이게 실제로 징역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벌금, 징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실 누구나 여러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콘서트 그 기회를 침범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다수가 보길 원하는 내 가수, 내 배우 모습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안표상들 때문에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샀던 상황 근절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갈 텐데 이번 소식은요. 트로트계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윤정 씨 얘기입니다. 자, 장갈 기자, 미담이 굉장히 많았던 장윤정 씨인데
립싱크 논란이 일었다고요? 노래 굉장히 잘 부르는데. 그러니까요. 장윤정 씨가 지난 8월에 인천에서 열린 한 트로트 콘서트 그리고 지난달에도 여러 행사를 갔는데 이 행사에서 처음에 등장할 때는 라이브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곡을 부를 때는 립싱크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입을 좀 그냥 뻥긋거리기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에는 다시 라이브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일부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서 가수들 저런 콘서트나 저런 축제에 한번 오면은 몇 천만 원씩 받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립싱크만 하고 입만 뻥긋거리면 좀 안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오는 5일에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장윤정 씨 출연은 좀 재고해달라라고 이 민원을 제기한 누리꾼까지 나타났습니다. 장윤정 씨 측은 이에 대해서 춤을 춰야 하는 댄스곡에 한해서 목소리가 좀 반주에 깔린 음원을 틀고 노래를 할 때가 있다. 자, 간혹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 현장에서 음향이 좀 안 좋으면 이렇게 목소리가 좀 반주에 깔린 음원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입만 뻥끗하는 립싱크와는 완전히 또 다른 거다. 립싱크는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립싱크를 한 것 같은데 립싱크하지 않았다. 장윤정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러도 모든 곡을 다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장윤정 씨가 얼마 전에 티켓 판매 부진에 대해서 이 예전만 못한 내 인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책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홍 기자님 데뷔 25주년을 벌써 맞았는데 뜻밖의 구설이 조금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 내가 공연에서 26곡을 다 라이브로 소화하고 정말 폐가 아프고 갈비뼈가 아프고 집에 와서도 숨을 헐떡댔다. 이런 얘기 할 때 그걸 또 시청자들이 팬분들이 보시고 감동받고 더 응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본인들도 그러니까 장윤정 씨만이 아니라 다른 가수들도 하는 것만큼 저도 한 겁니다. 억울한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팬분들이 만약에 그 무대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했다면 이런 논란이 있었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콘서트를 9월 말에 했는데 여기에 뭐 수백석, 한 해당 수백석에 이제 빈자리가 있었다 해서 빈자리 논란까지 있어요.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연이어서 구설수가 있을까? 사실 장윤정 씨가 계속 응원받았고 이제 아이들까지 나와서 예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집도 공개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중이 이렇게 막 칭찬을 하고 응원을 하는 소리가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이 대중 연예인의 책임 부담감은 커지는 겁니다.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작은 실수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어도 이렇게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또 10월에 부산에서 콘서트 있으니까 단독 콘서트는 아니지만 여기서 제대로 또 한번 실력 보여주시면 좋겠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연예계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이 두 사람 때문에 뭐 최근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계속 며칠 동안 연예 뉴스가 계속 시끌시끌했습니다. 누구냐면 이 바로 이혼 소송 중으로 알려진 박지윤 씨와 최동석 씨 얘기인데 자, 법정에요. 이 두 사람이 상간녀, 상간남 이게 소환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지난 7월에 일단 이 남편 측에서 먼저 그 그러니까 남이죠.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때 박지윤 씨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많습니다. 용어가 지금 많아가지고 지금 정리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이번에는 그러니까 먼저 남편이 한 거고요. 그때 아니라고 했고 또 이제 요번에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하니까 박지윤 씨가 제가 제대로 정정하겠습니까? 7월에 박지윤 씨가 먼저 했어요. 상간 여소송을. 그랬더니 그때 아니라고 했어요. 지인은 맞지만 절대 아니다 했는데 이번에 또 남편 측에서 박지윤 씨를 상대로 해서 또 상간 남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복잡합니다. 서로 네, 맞소송을 지금 건 거예요. 3개월 간격으로 아내 먼저 남편 후에 이렇게 서로 맞고서를 그런 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 배우자의 외도에 있다. 지금 이걸 주장하고 싶어 서로 하는데 너 외도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쪽 다 사실 무근이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바라보기에 지금 두 어른들의 싸움이기도 한데 아주 예쁜 아들 하나 딸 하나 자녀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은 좀 이런 사적인 싸움은 사적으로 좀 조용히 해결하셨으면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모들의 진흙탕 싸움에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가장 걱정이 되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 사실 이제 이 좁은 지역에서 특수한 학교에 또 다니고 있고 이러면 네.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어떤 그 이제 인맥이나 이런 것도 좁잖아요. 뭐 아이 친구들도 막 이렇게 그럼요. 수근수근할 수 아이들에게도 이 인간관계, 교우관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웃으면서 학교 다닐 수 있고 친구 만날 수 있게 어른들이 할 말이 있어도 조금 참아주셨으면 좋겠다. 각자 억울한 부분 분명히 있고 속상한 부분 있을 걸로 아는데요. 그래도 이걸 우리 전 국민이 알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아이들의 가장 걱정인데 어쨌든 이 뭐 소송이 거듭되고 있고 어쨌든 박지훈 씨가 오늘 아침에 그 전 남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박지훈 씨 입장은 나온 게 있습니까, 변호사님? 네. 네, 일단 박지훈 씨의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이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30일에 이제 최동석 씨가 맞소송 개념으로 상간녀 소송을 또 상간남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상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성격이 같은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동석 씨 역시도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이고 박지훈 씨 역시도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저 사람이 다른 이성을 만남으로써 우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 모두가 똑같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송 결과를 지켜본다면 만약에 이 상대녀 또는 상대남으로 지목된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라면 네. 이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지만 상간행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판단하기가 좀 섣부른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만약에 대중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된다면 또 우리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14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마무리된다. 참 보는 입장에서도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사건 넘어갈 텐데 지난주 굉장히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순천 묻지마 살인 사건인데 자, 얘기 시작하기 전에 영장 실심사 때 이 범인 목소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피해자하고 아는 사이신가요?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네, 10대 여학생, 가마 잘 가던 10대 여학생을 뒤에서 갑자기 흉기로 찌른 그런 범인인데 자, 장가 기자, 신상 공개하라 이런 목소리 굉장히 컸는데 자,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박대성. 그렇습니다. 지금 피의자 박대성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웃고 있습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저렇게 웃으면서 일명 머그샷이라고 하죠.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박대성의 이름, 나이, 사진 이렇게 30일간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30세라는 것 외에 사실 이 박대성이 이 순천에서 어떤 일을 과거에 하고 있었고 그 어떤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지 이 이름까지 사실은 이 누리꾼들에 의해서 미리 다 밝혀진 상황이긴 했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이 사건 당일에 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가게를 본인이 운영했는데 거기서 흉기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또 CCTV에 다 찍혀서 공개가 됐는데 어쨌든 흉기를 갖고 나왔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도를 애초에 갖고 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본인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렇게 살인에 이르게 됐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뭐 상대방과의 이렇게 관계 형성이라든지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내가 주변에 있는 어떠한 도구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쟁점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지금처럼 본인이 술을 일부러 그러한 상황을 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상 4병을 마신 이후에 그다음에 본인의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서 나가서 배회하다가 이 여고생을 이렇게 찌르는 그런 상황의 경우에는 사실상 우발적인 범죄로 보기에는 굉장히 본인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이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게다가 더구나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우발적이라면 뭐 굉장히 당황한다라든지 아니면 한 차례 찌르고 본인이 어떠한 겁에 질려서 도망을 간다라든지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여학생이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차례의 공격을 가한 이후에 현장을 떠났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좀 불똥이 튄 곳이 있습니다. 이 박대성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고 있던 가게, 뭐 식당이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 식당 프랜차이즈 본사 쪽도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이 박대성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 자체가 본인이 그냥 이제 창업을 해서 낸 게 아니라 이제 프랜차이즈기 때문에 사실은 프랜차이즈 명을 달고 그 뒤에 순천점이라는 이제 형식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게가 어디인지도 다 누리꾼에게 공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프랜차이즈 업주 자체에 굉장히 좀 비난이 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사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긋기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점주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큰 충격과 슬픔을 드린 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사실상 본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점주들 개인에 대한 어떠한 범죄 전력이라든지 정신변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이렇게 감행허가를 내주는 경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본사에 비난이 가해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 박대성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가맹점주들은 무슨 피해입니까? 아무튼 빨리 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자, 다음 사건도 저희가 볼 텐데 이번 사건도 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이 순천 여고생 살인 사건 있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번엔 대구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는데 좀 이것도 뭐 상황을 쭉 보면 좀 황당하긴 합니다, 장 기자. 그렇습니다. 정말 밤늦은 시간에 흉기를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왜 위협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네. 새벽 대구의 한 대학가 이 골목에서 오른손에는 흉기 그리고 왼손에는 둔기를 들고 사람들을 위협한 남성이 있습니다. 있네요. 지금 보이시죠? 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오른손에 흉기 들고 있고요. 왼손에 야구방망이인지 나무막대기인지를 들고 저렇게 길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섬뜩한데요. 저렇게 시민들의 겁이 질려 있죠. 네. 자, 경찰차가 결국에는 5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자, 경찰들이 많이 저렇게 저 남성의 주변을 에워싸고 지금 계속해서 도주로를 차단을 하고 있는데 자, 주변을 에워싸면서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은 흥분한 남성을 진정시킵니다. 자, 그래서 남성이 결국에 이 흉기를 내려놓으려 하자 경찰이 그 틈을 노려서 순식간에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왜 이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새벽 시간에 했던 걸까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택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집에 있다가 화를 참지 못해서 그냥 가지고 나왔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약간 정상적인 상식에서 좀 벗어나는 생각을 갖고. 네, 잘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 새벽 2시라고 했나요? 2시인데 선글라스 끼고 있습니다. 왜 선글라스 끼는지도 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변호사님. 음주 상태도 아니고 뭐 택배 문제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런 상황에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는 뭐 음주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봤을 것이고 술을 마신 상태라든지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마약 간이 시약 검사라든지 여기서 나오지 않는 약물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시나 어떠한 정신병력이 있어서 치료를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에서야 최초로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신 감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시민들 요새 이런 흉기 난동이 벌어져서 좀 불안해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좀 주어집니까? 일단은 다행인 것은 저 남성의 경우에 저렇게 흉기나 둔기를 가지고 위협만 하는 상황이 있었지 누군가를 실제로 공격을 하는 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특수협박죄입니다. 본인이 위험한 이러한 흉기라든지 둔기를 들고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외포심이라든지 공포감을 들게 할 만한 그런 위협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죄를 지금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특수협박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 개인 당사자마다 어떤 전과가 있는지 본인이 자백을 하는지 이러한 양형 요소에 따라서 양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날씨가 좀 이제 무더위에서 이제 쌀쌀한 날씨가 왔으니 저런 소식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30대 탈북민이 버스를 훔쳐서 몰고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려다
붙잡힌 사건이 있었는데 왜 그랬던 건지 장가희 기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새벽 1시쯤에 이 30대 탈북민 남성 A씨가요. 파주 문산읍 차고지에 주차가 돼 있던 이 마을 버스를 훔쳤습니다. 자, 버스를 몰고 통일대교를 건너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네. 자, 군부대가 결국은 제지를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통일대교 북단으로 버스를 몰다가 바리케이트를 들이받고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남한 생활이 힘들어서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을 버스를 왜 훔쳐서 갔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뭐 남한 생활이 힘들어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자, 홍 기자님 이 남한 생활이 좀 힘들어서 월북한 사례가 좀 계속 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탈북을 했다가 다시 월북을 시도하는 인원에 대한 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년까지 9년 동안 네. 최소 30명이 다시 월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최소라는 설명이 이 최소라고 표현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꼭 북한으로 간 건 아니어도 제3국으로 갔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2019년에만 무려 771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들은 다시 월북 또는 제3국으로 왜 나갔을까? 대한민국에 살지 못했을까? 일단은요, 실업률만 봐도 우리 일반 국민의 2배고요. 또 생계가 어려울 때 받는 생계급여 수급률도 우리 국민이 3.6%라면은 탈북민은 23%가 넘는 6배, 7배 된다고 해요. 통일부 관계자들, 정부 당국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또 아무래도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다른 사회에 정착하는 심리적, 경제적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로 월북 또 내지는 제3국 행위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남한에 왔는데 다시 자유를 포기하고 북한으로 가는 상황. 자, 통일부가 면밀히 한번 분석해서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리포트 보신 것처럼요. 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둔 그 시기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한 유튜브 채널에 한동훈 후보를 공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 녹취 추가로 더 들어보고요. 친한 게 반발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 얘기까지 쭉 듣고 오겠습니다. 한 70억을 여론조사를 하는데 썼대요, 이름이. 아, 그래요? 근데 그 70억 여론조사를 하는데 총선용 여론조사는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중에 또 뭐 2건은 자기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무슨 이런 세명조사를 했나 봐. 그게 이제 사실은, 기업으로 따지면 자기를 횡령이죠, 횡령. 뭐 여의도 연구원에서 70억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면서 여론조사를 했고 이거는 다 대외 비였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외부에 어떻게 해서 김대남의 손에 들어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진상 규명은 있어야 없어요. 된다. 네. 자, 김상일 대변인 이 은밀하게 이렇게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 한동훈 당시 후보가 자신의 대선 인지도 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한동훈을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저는 많이 다르다고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 70억을 씀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저는 저게 국민의 세금에서 나간 거잖아요. 그것도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은 편끼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렇게 따져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만 지금 보잖아요.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국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가 안 좋은 걸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할 정도로 이 사이가 안 좋은 게 알려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적의 적은 나의 친구. 그래서 적의 적을 이용해서 적을 치면 나의 친구처럼 써먹을 수 있다. 지금 이런 게 지금 팽배해져 있는 거잖아요, 여권 내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이 여권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저는 명확해 보이고요. 그게
정권을 운영하는 집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 네. 그리고 요 70억을 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김대남 씨 말대로 이게 일종의 횡령, 그 유용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저는 명확하게 야당으로서는 짚어야 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만 듣고 보면 뭐 대통령실과 한동훈 지금 현 대표의 어떤 갈등 양상에서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씩 뭐 맞춰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부끄럽고 좀 한심한 일이다라고 비판했고 친한계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김광산 변호사님은 이 전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요 김대남 씨처럼 행위는 아무리 정치지만 아주 극도의 이제 파렴치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저게 누가 배우가 있든 없든 간에 어떤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네. 저런 행위를 하는데 지금 좌파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울의 소리 매체가 굉장히 그동안에 많은 여권이랄지 대통령실이 많이 곤혹을 겪게 만들었던 그런 업체잖아요. 사실 이번에 보면 뭐 네 번째라고 합니다. 네 번째 용산이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근데 만약에 저런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면 예. 뭐 사실이 아닌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저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걸 원래 여당 내에서는 또 자신이 여당에 몸담고 있으면 이건 감추어야 하는 내용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마치 서울의 소리에 자기의 적에게 이걸 던져주고 저기서 뭔가를 일으켜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그 뭔가 그게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그러면 그런 어떤 단순 논리적 계산, 논리적도 아니죠. 본인의 어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저런 짓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뭐냐면 한동훈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선임 행정관을 사임하고 난 뒤긴 하지만 사임 전에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대통령실이나 친윤 그 부류에서는 한동훈이를 어떻게든 디스하든지 뭐 하면 좋아하는 분위기가 김건희 여사가 됐건 대통령이 됐건 대통령실이 있었다는 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통령실은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더 그때보다 더 심해졌을 거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의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대표의 어떤 간극이 이 정도 심할 정도였나? 한동훈이 잘못되면 김건희 여사 좋아할 정도 됐나? 이게 사실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좌파 매체에 전달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마 녹취도 되고 그럴 걸 다 알지 않았을까요? 이게 아주 녹취 전문 아니에요, 이명수라는 사람이.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김 여사는 사실 물론이고 대통령과도 전혀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반대로 친한계는 계속 대통령실이 좀 관여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시각이 또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본인이 이력을 보면 일단 뭐 선임 행정관에다 그만둔 게 작년 12월이거든요. 그리고 12월이고 지금 녹취가 나온 게 7월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근무할 때가 또 아니었고 또 이 사람이 사실 선임 행정관 할 때도 뭐 비서관처럼 사칭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때 이제 논란이 된 걸 보면 뭐 대통령이랄지 김건희 여사하고 어떤 뭐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던 걸 보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개인의 일탈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이걸 개인의 일탈을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누가 배후 세력이 있어서 대통령실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한동훈 대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뭐 의구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 일단은 가장 궁금한 거는 이 서울의 소리란 매체가 뭐 계속해서 대통령실과 김 여사 관련해서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이가 불편할 법한데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여기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런 내용을 당하고도 MBN으로 가져온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거를 더 취재해가지고 뭐 신중하게 보강을 하고 보도하겠죠. 신중하게 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쪽에 치우쳐진 유튜버는 그런 의무도 없고 쉽게 공격을 자신들도 그게 이익이 된다라고 쉽게 판단하고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면은 다른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대로 가져가고 또 쉽게 보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것이 또 많은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걸 회자시킬 거 아닙니까? 이것이 회자되면 그걸 가지고 또 2차
적인 가공 내지는 2차적인 공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게 저는 원인이라고 보고요. 예. 배우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배우를 의심하는 이유는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김대남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거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배우 얘기가 왜 나오냐? 충분히 개인적 동기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 자료입니다, 자료. 7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였고 어떤 내용이고 하는 거는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핵심부에, 예? 여권에서도 핵심부에 있는 몇몇 말고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맞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유출한 거가 의도가 뭐냐? 이거에 따라서 배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당에서 연결돼 거죠. 있다고 보시는 말씀이신가요? 당이든 아니면 당 외에도 이거를 어떤 접할 수 있거나 획득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어떤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료를 줬을 것이다라는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으로 해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무성 변호사님, 이 당, 정 이게 맞닿아 있는 누군가들이 지금 이 사건을 만들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지금 의혹 배우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냥 언뜻 보면 개인적 일탈,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김상일 평론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70억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그 당시에 또 총선 백서를 제작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그럴 때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던져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지금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누구나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굉장히 가고 싶어 한다는 자리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랬다는 얘기를 주위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여러 가지 찍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걸 다 상근 감사자가 제일 좋아서 나는 이걸 내가 마음대로 정해서 갔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다는 정했다. 거. 그러면 상근 감사를 누가 임명을 하죠? 그러면 뭔가 정부 내에서 누가 커넥션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큰 정치 이벤트라고 하면 정치 이벤트 하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원내 지도부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간사들 초청해서 만찬을 하는데 자, 원외인 한동훈 대표는 빠진 채로 진행이 됩니다. 자, 김상일 대변인님, 일단은 결국 윤 대통령과 이 한동훈 대표 얘기로 기결되는 것 같은데 독대 제휴청에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묵묵부답이었는데 한동훈 대표 빼고 원내 지도부와 만나는 것, 이 대통령 입장에서 뭐 불편해서일까요? 아니면 뭐 원내만 만나기로 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봐야 된다.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이거를 지금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 이 기사를 보고 이게 설마 맞을까? 굉장히 제가 귀와 눈을 의심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드는 생각은 대통령께는 좀 약간 불경한 단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걸까요? 좁쌀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생선 있잖아요. 그 생선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속이 좁을까? 그리고 속이 좁으신 걸 넘어서서 민주주의의 결과인 당내 경선 결과를 이렇게 부정을 하실까? 본인은 대통령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그 권한을 다 써야 되고 그걸 선출해준 국민도 지금 민심도 크게 본인이 생각이 맞으면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러면 당내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것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당대표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심각한 우려가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한동훈 대표가 빠진 상황이 뭐 원내 지도부만 부른 거니까 원외인 한동훈 대표는 빠지는 게 다 뭐 자연스러운 건지 또 하나는 이제 국회 뭐 특검법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 재표결 앞두고 대통령이 표단속이 나선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아니면 원외냐 원내냐 이거 중요하겠죠. 당 대표잖아요. 네. 당 대표는 원외뿐만 아니라 원내까지를 통할하는 대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원내대표 지도 부르면 같이 하는 게 맞죠. 그럼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하고 계속 갈 수 없다. 근데 그냥 계속 갈 수가 없다가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죽어도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론이랄지 외부에서는 평에 대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내 지도부와 만찬이 앞으로 김건희 여사랄지 최상병 특검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특검에서 이탈표를 단수하기 위해서 만난다? 그러면 친한계 의원들 있잖아요. 그럼 친한계 의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친한계 의원들은 뭔가 이걸 통과시키면 역풍을 맞기 때문에 반대표를 못 던지는 거니까 만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계속 감정이 상하게 되면 친한계 쪽도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민심이 이거 통과시켰는데 민심이 너무 강하고 그러면 결국 그거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오늘 원내대표 만찬, 지도부 만찬도 뭐냐면 친한계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아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를 지지하고 뭔가 어떻게 이반을 할 수 없는 사람들만 같이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이 거부권을 조금 전에 행사했다 이런 얘기까지 추가로 드리면서 다음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죠. 자, 이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이 30분 분량의 위증교사 사건 이 녹취록 전체를 올리고 자, 위증교사가 이 맞는지 판단해 보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 보시라고 한 겁니다. 자, 이 대표의 녹취록 먼저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있는 대로 참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 안 나는데. 생각을 한번 더 살려봐 주시고. 예. 또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되고.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더 살려보시고 나는 다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예. 재판에 주장했던 거. 그걸 보면 제가 더 그러죠. 한번 일단 보내드릴게요. 네, 김광선 변호사한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조금 전에 들었던 거는 풀 녹취본은 아니고 이제 편집한 걸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SNS에 녹취 파일 전체를 일단 공개를 했는데 이 검찰이 불리한 증거 짜게 깨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공개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보고 판단하시라는 건데 자신감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녹취 파일 풀 버전을 짧게 할 수 없죠. 공소장에는 그 부분의 일부는 넣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법정에서 전부 다 이걸 녹취 파일 들어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녹취 파일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위증 맞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기억이 안 난다는데 자꾸 나를 타깃으로 했잖아요. 기억해봐요. 그러면서 변호인 의견서까지 보내줄 테니까 기억을 해서 답하라는 내용 자체가 이건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취지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녹취 파일을 공개해서 본인이 위증죄라는 걸 제가 볼 때는 입증되는 그런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녹취 파일 내용 보면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있는 그대로라는 얘기를 한 번씩 넣거든요. 취임새로. 그건 위증교사 문제가 됐을 때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했다.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그 프레젠트 해갖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그것만 딱 써가지고 무죄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유증죄 맞고 만약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할 것 같으면 왜 전화를 해요? 왜 연락을 하고 왜 텔레그램을 보내고 변호인 의견서까지 보내줍니까? 있는 그대로 증언하면 될 것 같다가 그것도 그 사건의 당사자가 연락을 하고 변호인 통해서 그런 것들 보내주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하는데 왜 그렇게 접촉이 필요하고 그런 행동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본인은 녹취 파일 전체 들어보면 무죄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공개를 하는 모양인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김상일 부대변인 상황 좀 궁금한데 어쨌든 재판 두 개가 이 11월에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검찰 구형 자체가 2년, 3년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쭉 들어보시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죄가 없다라고 저 할 녹취 만합니까? 파일을 올린 거는 전 실수라고 봐요, 솔직히. 실수입니까?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계속 제가 법리는 잘 모르겠지만 법은 상식 중에서도 최소한이잖아요. 그래서
사실대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하면 법을 벗어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맥락만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지속적으로 말을 맞춰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도 모르겠다 그랬다가 별로 보고서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런 방향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거기에 또 의논을 하고 계속 의논을 하면서 의견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이게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법리는 모르겠어요. 법리는 그 말을 넣으면은 그래도 이게 벗어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상식의 최소한이니까 상식적인 판단으로만 보면 이거는 이해관계가 비슷한 사람들, 현재의 이해관계죠. 과거에는 그 정치적인 그 상대였지만 현재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이 내용과 말을 맞춰가네 이런 느낌을 더 줘서 저는 저거 잘한 일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요즘 채소 좀 사려다가도 가격 보고 다시 내려놓게 되는 일 많죠.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산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양양 송이버섯이 킬로그램당 무려 160만 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양양 속초살림조합에서 진행된 공판의 1등품 양양송이가 무려 킬로그램당 160만 원에 낙찰되는데요. 암만 고급 식자재라지만 구이용 한우가 1kg에 10만 원대인데 10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겁니다. 하지만 이달 중 양양송이가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여기에 식탁에 자주 오르는 배추와 고추, 깻잎 가격도 무섭게 올랐는데요. 깻잎은 지난 10년 중 제일 비싼 장당 100원에 거래되고 배추는 금배추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가뭄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올랐다는데 곧 김장철도 다가오면서 소비자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40년 만에 2년 연속으로 진행된 제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고 장갑차와 장병들이 절도 있게 행진을 선보입니다. 어제 있었던 국군의 날 시가행진, 이 중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바로 탄도 중량 8톤의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칭을 지닌 현무5인데요. 강력한 파괴력을 지녔다는 이 현무5, 우리 군은 탄두 중량에 따라 다르지만 3,000에서 5,000km대 이상을 날아 지하 100m보다 깊이 숨은 적의 벙커를 파괴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LSAM 등 우리 군이 보유한 삼축체계 핵심 전력도 등장했고요.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도 처음 모습을 드러내며 한미연합의 견고함을 보여줬습니다.